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우리 보건행정 맨날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좀 쉽게 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니야. 그래서 조금 어렵게 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 보면 약간 이게 뭐지? 라고 약간 아리까리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제 취향이 그런 걸. 그래서 조금 어렵게 훈련을 받으시면 현장에 가서는 좀 쉽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이에요. 자, 신뢰도는 측정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뭐 알고 있는 거 그대로일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신뢰성이 있는 도구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드시죠? 물론 타당성이 높으면 신뢰도도 높습니다. 근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대다. 타당성이 있는 도구는 반드시 신뢰성이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답은 일단 2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항상 우리 학원에 5분씩 늦게 오시는 분 있다. 그러니까 신뢰도는 되게 높다. 항상 5분씩 나오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약간 휴강 아니고 이게 강의 시간을 좀 바꿔도 꼭 5분씩 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합격을 했는지. 하여튼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는 없는 거죠. 정확하진 않는 거죠. 항상 5분씩 늦으시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다. 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타당도는 체계적인 오차, 그 다음에 신뢰도는 무작위 오차. 혹시 체계적인 오차가 있고 비체계적인 오차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한번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체계적인 오차는 그런 거 있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총에 0점 처리가 안 되면 이 총은 계속 엉뚱하다. 아무리 열심히 쳐도 꼭 보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잘못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체계적인 오차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타당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비체계적인 오차, 또 다른 말로는 무작위 오차요. 이거는 신뢰도랑 관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그 측정하는 사람이 기술이 조금 어설퍼 또는 그 사람이 약간 피곤해. 그랬을 때 대강 보는 거. 이래서 오는 거를 비체계적인 오차라고 하고 이거는 신뢰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자리에서 타당도는 체계적인 오차, 그리고 신뢰도는 비체계적인 오차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4번입니다. 타당성은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려고 의도했던 것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역시 틀린 거고요. 자, 요거 잠깐만 유임을 봅시다. 자, 체계적인 오차하고 무작위 오차 또는 비체계적인 오차를 얘기하는데, 자, 체계적인 오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정상보다 많이 달리는 체중계는 모든 측정 대상을 항상 무겁게 측정을 해주는 거죠. 약간 상향 편의를 야기시킬 거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어떤 체중계는 휙휙 돌아가는 체중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모든 몸무게를 다 무겁게 측정한다는 거죠. 이게 체계적인 오차. 자, 무작위 오차는 변향적 편의라고도 하는 건데요. 동일한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의 내용을 반복해서 측정할 때 측정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신뢰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무게를 재는데 오전에는 몇 킬로라고 쟀다가 좀 있다가 또 몇 킬로라 또 다시 번복하고 이런 것들을 무작위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랬을 때 무작위 오차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신뢰도는 정확도의 필수 조건이다. 맞습니다. 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오차를 줄이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맞고. 그런데 신뢰도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관측 잔의 오차, 두 번째 관측 자간 오차, 세 번째가 생물학적 변동에 따른 오차, 이렇게 있답니다. 자, 관측 잔의 오차는 나죠, 나 스스로. 그래서 1시간 전에 잰 거하고 1시간 뒤에 잰 거하고 그게 다르다는 거죠. 또는 아침에 잰 거하고 오후에 잰 거하고 다른 거. 이거를 관측잔의 오차라고 하는 거고요. 관측 자간 오차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른 거. A라는 사람이 쟀을 때 B라는 사람이 쟀을 때 달라지는 거. 근데 솔직히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관측 자간 오차를. 객관도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객관도를 신뢰도에 집어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도를 따로 찌기도 하고 신뢰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게 좀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변동에 따른 오차는 뭐 그거겠죠. 피측정자의 시간, 자세,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생물학적 변동에 의한 오차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신뢰도의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관측자의 편견, 기술의 미숙, 측정 도구의 부정 상태, 측정할 때의 환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결국 신뢰도를 높이려면 얘네들을 좀 줄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도하고 객관도를 정확히 재려면은 그 측정자가 한 명이어야 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측정자가 한 명이어야 되는 거는 계속 한 명이 계속해서 져요. 그럼 이거 뭐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측정자를 여러 명이 그 측정 한 사람을 계속해서 여러 명이 측정해. 이거는 뭐를 높이는 거라고? 객관도를 높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다시 옵시다. 1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2번입니다. 최초로 개인적 건강을 강조한 시기는 이게 뭐야? 건강을 강조한 거. 개인적 건강. 건강을 강조한 거 뭐예요? 건강을 강조한 거. 그것도 모르세요? 건강을 강조한 거. 그전에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했다 갑자기 건강을 얘기하는 거. 있는 건강을 증진시키자. 이러면 힌트가 되나요? 뭘까요? 네, 캐나다 오타와 회의. 네, 그것도 개인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건강을 강조한 거는 캐나다의 오타와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 증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답은 3번. 자, 3번입니다.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신구빈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신구빈법의 원칙 2가지 배우셨는데 기억하시나요? 균일 처우의 원칙 또 하나가 열등 처우의 원칙 기억하시죠? 균일 처우의 원칙은 이 신구빈법 결국 천민들을 이렇게 좀 구원해 주는 거는 중앙에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었고 열등 처우의 원칙은 뭐예요? 천민은 노동자, 최하위 노동자보다 더 열악해야 돼라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번, 3번은 있었었는데 문제는 보편주의하고 원의 구제금지 원칙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 들어가 볼게요. 자, 구빈법은요, 크게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그러니까 그게 옛날 구빈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 방가루 3번에 보시면 개정 빈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개가 있는데,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은 구빈민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전에는 교회에서 그 천민의 구빈을 좀 책임을 졌다가 정부가 처음으로 졌다는 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빈민 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제도였다라고 우리 책에서도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빈법에 의한 빈민은 크게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빈곤아동 이게 셋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정 빈민법 이전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정주법, 길버트법, 스핀햄 랜드법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정주법은 뭐냐면 교구라고 아실 거예요. 그 중세기의 교구, 그 교구 소속 교구를 분명히 한다. 그래서 이 빈민이 A라는 소속의 교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거기를 떠나지 못하게 했답니다. 거기서만 있어라. 거기서만 일을 해라. 결국 빈민들의 도시 유입을 막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주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정해진 지역에 있어라. 그래서 정주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길버트법은 뭐냐면 자, 보시면 노동 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원외 구제 제도를 창시한 거야. 결국 정주법에서는 어떤 교구를 정해서 넌 거기서만 있어. 그러니까 집단으로 거기서 일을 자고 먹고 일을 하는 건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빈곤자가 있어. 이 사람한테는 집을 준 거예요. 집을 주면서 너는 요 집에서 출퇴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집에 있다가 작업장에 가서 일하고 다시 집에 오고. 그래서 이거를 원외 구제제도라고 해서 이걸 길버트법에서 이걸 만든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의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그 돌아가실 때까지 빌려드리는 집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응? 집을 그냥 빌려드리는 거예요. 몰라. 예? 무슨 주택? 그러니까 평생 임대주택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스핀헨 랜드법이라고 해서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임금 보충 방안을 채택했대요. 임금 보충 방안이 뭐냐면요. 자, 빵값이 올라.
근데 주는 건 똑같아. 그러면 안 되겠죠. 빵값을 오른 것만큼 돈을 더 쳐주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가족 중에 아동이 좀 많아. 그럼 그 아동에 대한 수당을 좀 더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핀앤랜드법은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상황뿐이 아니라 주변의 경제, 뭐 물가가 올라. 그럼 그만큼 돈을 더 쳐준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개정빈민법 이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정된 빈민법에서는 4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겨우 2개 배웠잖아요. 근데 원외 구제 금지의 원칙이야. 아까 길버트법에서 원외 구제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내 구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작업장을 활용하도록 해라. 그래서 따로 집 주는 거 다시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원외 구제 금지의 원칙이고요. 열등처우 원칙 우리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업장 심사의 원칙.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빈민들을 작업장에 수용하게끔 했다. 그러니까 작업장에 다 가다 두기로 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배운 균일 처우의 원칙.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제. 그래서 요 4개인 겁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고요. 다시 오시면 신구빈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답은 눈에 금방 들어오시죠. 답은 보편주의 원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 3, 4번은 있는 거고요. 자, 4번입니다. 정책 델파이. 우리 델파이가 뭔지는 아시죠? 근데 우리 정책 델파이하고 그냥 델파이는 좀 구분을 하자라고 표현했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델파이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였었어요? 무기명이죠. 이름 없어야 되는 거죠. 자, 무기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 무한적으로 반복을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무한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표를 주면 제가 체크를 하고 돌려보내고 또 다시 주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부분 의견 선택은 공통적인 의견을 선택할까요? 이상한 의견도 선택할까요? 예, 공통적인 의견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델파예요. 그래서 뭐 요번에 설문지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공통점을 다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통점만 다 찾아가고 결국 공통점을 찾아가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델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정책 델파이는 뭐냐면 정책 델파이, 여기 델파이도 전문가인가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나요? 네, 여기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정책 델파이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진짜 정치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보내고 설문지가 왔어.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내용도 있고 특이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인 건 그렇고 특이한 거를 좀 찾아요. 특이한 것도 무시하지는 않고 공통점 찾고 특이한 아이디어들도 다 찾는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한 번 더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또 많이 있어. 그러면 요 특이한 의견을 낸 사람을 모이게끔 합니다. 여기 델파이에서는 사람들 간에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간에 모이게끔 합니다. 모이게끔 해서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거의 싸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의견을 냈는데 이거 맞지 않느냐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한 소리 집어쳐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한바탕 쭉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게 하는 걸 우리 정책 델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델파이하고 좀 다른 게 정책 델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델파이 기법의 기본 논리를 이용해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정책 결정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관적인 입장에 있는 정책 관련자에게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정책 델파이,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델파이는 일반 델파이를 정책 문제에 도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분석 방법 잠깐 익명성을 볼게요. 철저한 격리성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 비해서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이에요. 선택적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고 결국 중간에 상호 교차 토론을 허용한다는 거죠. 중간에 만난다는 거죠. 자, 분석 방법을 보시면 전통적 델파이는 의견의 평균치, 중위값을 중시 여깁니다. 근데 정책 델파이는 극단적이거나 대립된 견해도 존중하고 이를 유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델파이의 원리를 보시면 익명성, 맞습니다. 반복, 맞아요. 통제된 피드백, 통계적 처리, 그다음에 합의,
그래서 공통적인 의견만 갖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게 고전 델파이. 그런데 비해서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 도중에 만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양식 있는 많은 주장이 있는데 양식 있는 이게 뭐냐면 일정한 기준에 합당하다는 거죠. 일정한 기준에 합당한 많은 주장. 그래서 참여자들의 선발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흥미, 통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는 아니어도 돼. 단지 정책에 좀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엉뚱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자는 델파이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양식 있는 주장자들을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돼. 이 사람이 반드시 정치가가 아니어도 돼.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많아.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을 다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차이를 부각시키는 통계 처리. 그래서 보시면 자, 의도적으로 불일치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요겁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일부러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 내 갈등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해 그러면 5번 이렇게도 한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회의 방식이요. 그래서 격리된 모든 참여자들이 딱 날짜를 정해서 그 시간에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동시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서 이걸 집계하고 토론해 가는 방식도 쓰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굳이 사람이 같이 모이지 않아도 컴퓨터상으로 모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책 델파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4번입니다. 자, 정책 델파의 기법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거. 객관적이고 양적인 예측 방법. 예, 객관적이에요. 원래 델파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죠. 주관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예측 방법이겠죠. 자, 선택된 익명성 맞습니다. 양식이 있는 많은 주장 있었고요. 조성된 갈등. 예, 맞네요. 답은 1번이네요. 자, 5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 이런 건 좀 맞아줘야 됩니다. 자, 1번 보수 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맞아요? 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국가 20, 학교 30, 본인 20. 잘못 오타가 된 것 같아. 그거 합하면 100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본인 매수로 할까요? 50이겠지. 뭐 20, 30, 50의 비율로 분담한다. 그래서 오타가 좀 난 것 같고요. 3번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험료 부가점수와 부가점수당 금액을 통해서 계산된다. 맞아요? 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점수한 금액. 맞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럼 결국 2번을 맞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타가 난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겠구나 느끼시면 되는데 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요거는 정답은 실질 보험료액. 표준 보험료가 아니라 실질 보수 월액을 참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준 보수 월액 갖고 실질 보수 월액의 차이점이 뭔데요? 예전에는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한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을 이렇게 표준 보수 월액은 뭐냐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쫙 단계를 해놓고, 맨 마지막 단계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그 다음에 2단계는 11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이면 여기 한 5단계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표준 보수 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질 보수 월액은 뭐냐? 이런 단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단계 없애버리고 내가 만약에 월급을 250만 원을 받아 그러면 250만 원이 실질 보수 월액 이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보험료가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라간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구간을 정했을 때는 내가 구간의 제일 꼭대기면 하여튼 요 구간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질 보수 받은 거 갖고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데 대부분 올라간 사람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뀐 지가 한 5년인가 됐을 거예요. 실질 보수 월액으로.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게 표준이고 지금 이제 실질 보수 월액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자,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돼 있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자는 1종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지. 그럼 65세 이상을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우리 의료급여기금 어디에 설치하죠? 시도에 설치하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럼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세요? 시군 구청장이 쓰는 거고 기금은 시도에 설치합니다. 제9호법에 의한 이재민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된다. 예, 맞아요. 자,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답은 2번이고요. 자, 요거 법 갖고 와봤습니다. 의료급여법. 자, 보장기관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이 한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을 우리 보장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법 18조 보시면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25조의 의료급여기금의 설치는 시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시 오셔서 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임을 마저 봅시다. 이거 우리 분명히 책에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안 하고 갔을 것 같아서 목표에 대한 용어의 정의예요. 자, 이거 우리 유임을 먼저 보고 문제 풀을게요. 자, 수단과 목표가 바뀌는 현상,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죠? 동조가행 형상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랬을 때는 목표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수단이 목표가 되는 거. 이걸 목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목표의 승계예요. 이거는 목표가 이미 달성이 됐어. 기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해. 이랬을 때 새로운 목표의 설정을 하는 거를 목표의 승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승계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새로운 목표에 추가하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새로운 목표를 추가해. 이거를 목표의 다원화라고 하네요. 목표의 수가 증가되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목표의 양적 확대 또는 양적 축소. 이거를 양적인 확대하고 양적인 축소예요. 확대 또는 목표의 축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목표의 수치가 늘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2% 올리는 걸로 했는데 이거 3%로 올리는 걸로 해. 라는 게 목표의 확대 또는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목표의 비중 변동은 목표 간의 우선순위나 비중이 시간적으로 변동되는 거. 결국 우리나라는 1920년대는 능률성 위주로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그러다가 60년대는 효과성, 지금은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목표에 대한 용어 정의. 자, 볼게요. 7번입니다. 자, 가족계획협회에서 산하 제한 캠페인을 벌여서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 목표를 달성했대네. 그리고 미혼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어요. 뭐예요? 목표의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거는 알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 그냥은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공중보건의 역사상, 역사 중에 장기설이 종식된 거, 이거 너무 쉬운데? 장기설이 종식된, 누구 때문에 종식이 됐죠? 대부분? 스노우라고도 하고, 또, 균을 발견한 사람. 응? 균을 발견한 사람. 백신, 이런 것도 발견한 사람. 응? 대답을 안 해서. 파스테르. 네.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종식이 된 거. 그럼 이건 무슨 시기예요? 스노우도 나오고 파스테르도 나오는 거. 근대기. 예,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9번입니다. 조선 세종 27년 편찬된 조선시대 최고의 의학백과대사전. 모르겠는데. 근데 동의보감은 아니지. 왜? 동의보감은 선조 때거든요. 세종 때가 아니라 허준의 동의보감. 그 다음에 동의수세보온이라고 혹시 이제마 아시죠? 어느 시기예요? 조선 후기 쪽이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마가해통하면 정약용. 예, 이것도 역시 후기입니다. 답은 4번밖에 없네. 의방유치에서 세종 때 한 거고요. 요게 이제 의학백과사전이에요.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의방유치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병의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땐 이렇게 처방, 저렇게 증상이 있을 땐 저렇게 처방. 그래서 의학백과대사전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이렇게 처방이 모여져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의방유치
세종 때 이걸 집대성한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이것도 우리 예전에 한번 문제 풀일 때 보긴 봤는데 유의물 좀 보고 합시다.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용어의 정의도 한번 이거 보긴 할게. 이따가 또 보긴 할 건데, 표적 집단 면접조사라고 있습니다. FGI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긴 하세요. 면접 진행자가 7명, 8명이 면접 대상자를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비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면접 대상자들이 쫙 모이면 거기에 이제 진행자가 한 7, 8명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체계적이라는 건 어떤 주제를 주는데 그 대강 주는 거죠. 이렇게 오픈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오픈 질문을 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게끔 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대상자들의 생각, 태도, 의향 등을 파악하는 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성조사, 그러니까 양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질적인 조사라는 거죠. 하는 종류로 시장정보, 신제품 개발, 광고조사, 진단조사를 하는데 좀 사용이 되는 게 표적 집단 면접조사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간트 차트라고 혹시 나중에 문제 풀시다가 있으면 이걸 좀 이게 뭐라는 것만 알면 답을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간트 차트가 뭐냐면 이런 거 많이 보긴 하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아니면 뭐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병원을 세울 거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겠어요? 부지를 선정한다. 부지 선정. 그 다음에 공사, 뭐 대상자 누구 선정한다. 그러니까 주요한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그 다음에 부지 선정하는 거 2월달 이내로 끝내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홍보하는 거 뭐 몇 월달에 끝내자.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 보시긴 하셨죠. 이거를 간트 차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간트라는 사람이 1919년에 창안한 도표인데요. 작업 계획과 작업 실적을 비교해서 작업 진도를 관리 통제하는 데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측에는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저는 X측에다 시간의 흐름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Y측에는, 다른 한 측에는 생산 사이클에서 요구되는 과업들이요. 그 과업들을 표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전체 생산 공정의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핵심 가업이나 또는 지체 작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몇 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네 라고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간트 차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밑에 것도 보시면 생산 과업의 작업 순위가 효과적으로 계획 조정 수행되려면 최적 타이밍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면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비효율이 내재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기능이 저하된다는. 병목 현상이라는 건 뭔지는 아시죠? 병목 현상 모르세요? 병목 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병목 못 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리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면 될 거를 이걸 계획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해서 막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목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게 간트 차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서 우리 용어의 정의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요. 요새는 계속 불평등에 대해서 뭔가 이게 이제 사회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걸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로렌츠 곡선 보신 기억은 나시죠? 로렌츠 곡선. 자, 하나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균등이면 대각선이죠. 대각선. 그래서 로렌츠 곡선 하면 대각선. 그래서 거기 있죠. 자,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평등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얼마 벌고, 두 사람은 얼마 벌고, 세 사람은 얼마 벌고, 딱 완전히 균등한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요거는요. 요거는 다 돈을 안 버는데 한 사람은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완전히 불평등이죠. 그래서 요거를 알 수 있는 게 로렌츠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니 지수는 로렌츠 곡선하고 지니 지수하고는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자, 요거예요. 면적을 얘기해요. 지니 계수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점점 이렇게 넘어져. 이게 좀 더 넓어져. 요게 안의 면적을 지니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니계수는 1이죠. 완벽하게 1. 그리고 지니계수 0이면 완전히 평등한 거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값을 가지는 게 지니지수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데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 계층의 최하위 40%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 중에 점유 비율이야. 그러니까 전체 소득 중에 최하위 40%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10분위 분배율이고요. 자, 그러니까 40%가 차지하는 점유 비율을 최상위 20%를 차지하는 점유 비율과 나누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위에가 그 소득 중에 점유 비율을 최상위 20%가 차지하는 점유 비율로 나누니까 분모가 뭐가 돼요? 분모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최상위 20%가 분모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분자가 최상위 40%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0에서 2로 가네요. 0이면 완전 불평등, 2면 완전 평등. 요게 10분위 분배율. 그 다음에 애킨슨 지수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0에서 1 사이를 가져요. 그 다음에 엔겔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겔 지수. 이거는 가계 총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 비로 쓴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엔겔 지수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식료품에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 쪽은 좀 아니다. 그렇죠? 못 사는 사람들이 식료품에 좀 돈을 많이 쓰거든요. 결국 소득이 낮을수록 엔겔 지수는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50% 이상이면 후진국, 20% 이상이면 선진국. 그 사이에 끼면 개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엔겔 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있어요. 자, 절대적 빈곤이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절대적 빈곤은. 근데 상대적 빈곤은 빈부격차와 관련된 부분이다. 상대적 빈곤이 빈부입니다. 빈부. 이런 거는 좀 외워주시는 것도 좋은데. 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구하면 돼. 이게 상대적 빈곤율이야. 우리 소득은 대부분 평균으로 구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소득을 평균으로 구하면 제일 좋은 돈 많이 버는 사람 때문에 평균 소득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소득은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제일 조금 버는 사람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오는 거 중위수로 대부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위수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퍼센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20%인 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소득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0%니까 100명 중에 20명이니까 1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돈을 절반도 못 버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 빈곤율. 그리고 이제 호프만 계수라고 해서요. 이거는 행자부에서 좀 제시를 했는데요. 행자부에서. 호프만 계수는 그러니까 복리가 아니라 단리요. 단리로 앞으로 있을 원립학계에 대한 원금을 계산해서 보상을 지급해 주는 거를 호프만 계수라고 하고, 요거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불평등 지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리로 계산해서 쳐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리하고 복리하고는 무슨 차이인지는 아세요? 몰라요? 단리. 발음도 잘 못해서. 복리. 자,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오겠죠. 1년에 이자가. 예, 근데 내가 이걸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2년 뒤에도 요 1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야. 이게 단리라고 하는 거고요. 복리는 100만 원에 이자가 붙었어. 이걸 안 찾았어. 1년 뒤에는 요거를 원금이라고 치고 여기에 또 이자가 붙는 거야. 이걸 복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요. 행자부에서는 보상을 줄 때 복리로 원래 해야 되는데 단리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돈 조금 주는 거야. 보상을 조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자, 봅시다. 문제. 자, 지금 10번이에요. 자,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0에서 1 사이에 갖는 게 2개 있었는데. 지니계수하고 애킨슨 지수였거든요. 근데 답은 애킨슨은 없어.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그러면 로렌츠 곡선은요. 로렌츠는 대각선하고 그다음에 대각선하고 수직 수평선. 그러면 호프만 계수는 없었고 상대적 빈곤율은 뭐 그냥 그렇고. 아까 또 0에서 2의 가격을 갖는 게 뭐죠? 예, 10분위 분배율. 예, 그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자, 영국의 NHS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야?
영국의 아버지, NHS 아버지? 베버리지겠지 뭐. 베버리지가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사회보장제도를. 그래서 지금까지 NHS를 쓰고 있으니까 답은 4번이에요. 자, 12번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 나오네요. 우리 비용 편익 분석하면 4가지를 측정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그죠? 4가지 중에 하나, 비용 편익비는 1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순현재 가치는 0 이상이어야 된다. 내부 수익률은 뭐예요? 그 사에서 정해놓은 금리 이상이어야 된다. 자본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자, 그런데 1번부터 틀렸죠?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가 1이 되는 이자율을 얘기한다가 아니라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내부 수익률은 편익 비용비가 1이 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라는 단일한 척도로 표현하며, 맞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비용 편익비를 산정할 때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10년 뒤에 여기 일어나, 그래도 이거를 현재 일어난다고 치고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답은 1번이에요. 자, 13번이요. 원가 보존적인 지불 방식으로 각 진료 행위에 관계된 투입 비용을 보존하는 진료 수가 방식. 뭐라 그랬었어요? 행위별 수가제 아니고 상대가치 수가제. 맞죠? 행위별 수가제는 원가가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 응급으로 택시 타고 나왔는데 뭐 근무하는 거나 응급으로 나온 거나 똑같이 받아. 그럼 난 택시비는 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 대신에 상대가치 수가제. 답은 4번이고요. 자, 상대가치 수가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상대가치 수가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고안된 거고요. 자, 요거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도록 재고안을 한 겁니다. 가치를 매긴다 그랬잖아요. 가치의 구성이 2가지죠. 하나는 업무량 시간, 또 하나는 업무량 강도. 그리고 업무량 강도는 다시 3가지로 나눕니다. 육체적 노력 및 의료적 기술, 그 다음에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 그래서 요 3가지 갖고 업무량 강도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하는 거를 우리 상대가치 수가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4번입니다. 마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네, 이거 뭐 생한사 존재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거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생존을 위한 욕구에서부터 상향적으로 욕구 충족을 원한다. 맞아요? 마슬로우는 이 욕구는 밑단계부터 아랫단계에서부터 서서히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중간부터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밑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리고 밑에 게 충족이 되면 그 위에 단계가 요구가 생긴다라고 표현했었을 거고요. 1번은 맞아요. 자, 자존심의 욕구가 충족되면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기대하게 된다. 어떤 게 위예요? 자존심이 위죠? 그러니까 결국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자존심의 욕구가 기대가 되는 거겠지. 답은 2번 같고요. 자, 3번째입니다. 인간의 욕구란 위협 또는 궁핍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욕구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어떤 요구, 생각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건데 이게 충족이 못 됐어. 그럼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충족이 됐어.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다라고 봤고요. 그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마슬로우는 인간을 성선설로 봤을까요? 성악설로 봤을까요? 응? 성선설 아니면 성악설? 성선설로 봤어요. 그래서 인간은 착하다. 그런데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로 봤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4번째 자아실현의 욕구는 잠재적 실현, 자아개발, 창조력에 해당된다. 예, 그것도 알아두시고 좀만 더 공부를 하면, 자, 생안사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충족 방법이 여러 개일까요? 위로 갈수록 충족 방법이 여러 개일까요? 어떤 게 여러 개일까? 예,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생리적 욕구, 배고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아실현의 욕구는 충족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세계 여행 가는 거를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걸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대부분 어린 시절에는 무슨 욕구가 강할까요? 어린 시절. 예, 대부분 생리적,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좀 강할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는요. 청소년 시기에. 예, 사랑의 욕구가 좀 강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로 갈수록 성인들일 거고요. 자아 실현은 대체적으로 한 50이 넘으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 따위는 없는 거야, 지금. 그렇죠? 제 자아 실현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이론하고 꼭 비교해야 될 게 알드퍼. 아시죠? 알드퍼.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했죠? 이 존재의 욕구. 그리고 여기 여기 반하고 요거하고 요걸 묶어서 뭐라고 했어요? 관계의 욕구. 그 다음에 요거 반하고 자아 실현을 묶어서 G, 성장의 욕구. ERG 이론.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이분은 두 분 중에 어떤 분인지 얘기해 주세요. 자, 올라가기는 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 퇴행할 수도 있다. 누구세요? 알드퍼가 얘기했습니다. 마슬로는 그냥 위로만 올라간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중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알드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해 주세요.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4번의 답은 여전히 2번입니다. 자, 15번이요. 이거는 모르신 분이 있으면 좀 외워주세요. 자, 의료진의 손 씻기 운동만으로도 사망자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라고 해서 특히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 이거 몸조리 잘못하면 산후열이 있어서 이 산후열이 이 원인이 뭘까 했더니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그때는 장갑이라는 게 없었죠. 맨손으로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산후열로 해서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손 씻기만 잘하면 없어진다라고 얘기한 사람 누굴까요? 홈즈예요. 답은 2번이고 산후열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 결정이 공표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잠깐 유인물 볼게요. 자, 15번 홈즈는 산후열 예방에 공헌한 바가 컸고 영아 사망률 저하에도 크게 기여한 사람. 그래서 아까 손 씻기 운동을 주장한 사람이고요. 자, 16번 최저생계비라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맨날 최저생계비라고 들어는 보셨죠? 예,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항상 결정을 하는데 누가 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 그리고 수급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는구나. 그러니까 소득 지출 수준, 생활 실태,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이런 거를 고려해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연도에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까지 그걸 공표하네.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이걸 계측을 하네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 많을 테니까 얼른 알고 계셔야 되고. 자, 16번.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한다. 맞을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 또 수급자의 가구 유형 등의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생계비를 결정하는 거 맞고요.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지. 그래서 답은 3번 같아요. 그리고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9월 1일까지 공표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17번. 우리 앨리슨 모형 기억하시나요? 1형, 2형, 3형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중에 쓰레기통 모형은 몇 형? 3형. 그러면 합리 모형은요? 1형. 나머지는 2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관료정치 모형이야. 이거 몇 모형인지 아세요? 관리정치 모형? 이게 3모형입니다. 3모형. 자, 관료 정치 모형은 정책을 정부 관료들의 타협, 경쟁, 연합, 지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게임의 산물로 파악한다. 어때요? 쓰레기통 모형 맞지요? 네, 맞습니다. 자, 조직 과정 모형, 요게 2모형입니다. 2모형. 그러면 1모형 뭘까요? 거기 보이시죠? 4번이지 뭐 합리적 행위자 모형. 요게 1모형이겠지. 그래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 1, 그리고 2는 조직 과정, 3은 관료정치 모형. 자, 그럼 2번 조직과정 모형에서 조직은 장래의 불확실성 자체를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발생 확률을 예측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려고 한다. 발생 확률을 예측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는 무슨 모형일까요? 이거는 합리 모형 쪽이에요. 합리 모형, 일모형 쪽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거고요. 3번 조직과정 모형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하위 조직에 의해서 작성된 해결책의 실질적 내용이 크게 수정되지 않고 정책으로 채택된다. 맞죠? 그대로 다 올린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부 조직을 잘 구조화된 유기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 조직에 의한 정책 결정 과정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경우와 같다고 본다. 그래서 이건 일모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그러니까 최고 리더가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가 같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18번이에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 하면 생각나는 사람. 버나드. 그런데 이렇게 유지되는 적응작용을 다음 중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 분명히 또 상식선에 접근하겠지, 우리? 그럼 뭘까요? 적응형상. 분명히 그럴 것 같았었어요. 자, 보세요. 유임을 볼게요. 자,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항상성이 뭐라는 건 아실 거예요. 외부 환경이 변화해도 생물체의 내부 환경이 안정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단기간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중기간을 순화라고 하고요. 장기간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분 사이 또는 몇 시간에 내가 적응을 해서 이걸 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응이 요구되는 변화가 자주 반복돼. 그리고 계속 지속돼. 그럼 내 몸이 완벽하게 변화돼. 이거를 우리 순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순화라는 말 어디서 배웠어요? 예, 기온 순화 배우셨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적응되는 게 아니라 좀 긴 기간 동안에 적응되는 걸 순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응이 되면 이건 진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 항상성이 유지될 정도면 이건 적응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순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성, 이게 단시간에 적응한 걸 항상성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요. 항상성은 좀 중기간 이상을 항상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답을 순화현상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다 틀린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19번입니다. 보건소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이에요. 자,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검사를 위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있습니다. 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건소를 관장하는 군수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검사를 위해서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해서 할 수는 없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자, 이거 그냥 보니까 참 모르겠다. 상식선에서 일단 답이 나왔나? 자, 그럼 일단 저거부터 볼까요? 유인물부터. 자, 유인물 보시면 지역보건법 18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실험 검사를 위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4명 맞네요.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실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돼 있고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징수료를 받을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진료비. 예, 그리고 그 수수료와 진료비는 자, 보건복지부령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 이제 조례로 정한다. 예, 있고요. 시설 이용의 편의 제공,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이용 타인에 의뢰한 실험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료인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1번은 맞지요? 그리고 2번은 어때요? 2번. 맞아요, 틀려요? 대답도 안 하시고 하시는 거지? 그치? 자,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검사를 위해서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의료인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됐어? 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시행령 22조 1번에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이용 18조에 따라서는 누가 이용을 한다 그랬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이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타인이 의뢰한 실험을 했을 때는 이걸 거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은 지금 누구예요?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의료인이 이 사람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의료인 하면 의사, 치과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근데 여기는 약사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거. 의료인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다른 것도 조금씩 틀렸나 한번 볼까요? 보건소장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검사를 할 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료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를 위해서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때는 그 이용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법 얘기가 나오면요, 이렇게 좀 자질구레한 것들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좀 신경 쓰셔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20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게 법을 저희가 한번 제가 제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등급 판정 최소 1년 이상. 맞죠? 유효기간 최소 1년입니다. 물론 두 번째 판정은 그게 좀 길어질 거다라고 얘기는 했을 겁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잘 모르겠는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다. 등이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재가복지급여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된다. 맞죠? 네, 그래서 조합상 답은 4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4번으로 하고 조금만 쉬셨다가 유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